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각 부처의 추가 예산 삭감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벌금 미납 시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 B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아시아 내 주택 소유 비율이 63.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늘 총 3,4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노숙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한인 태권도 사범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파견한 주재관들이 업무태만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뉴저지 뉴요크 국제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기내 폭탄 테러 위협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민자 수용 관련 비용 증가 그리고 연방 정부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시 예산을 2차례 대폭 삭감을 단행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올 4월에 예정된 세 번째 삭감은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이민자 위기 문제와 관련해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발표에 시민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회계연도에 예고됐던 시정부 각 부처의 5% 추가 예산 삭감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텍사스에서 보내는 수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뉴욕시 경찰국, 교육국, 위생국을 포함한 시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5% 삭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 더 5%씩 총 최대 15%를 삭감할 것을 예고하고 향후 4년 동안 5%씩 삭감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이뤄질 예정이었던 세 번째 삭감부터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민자 위기 해결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 지출 20% 삭감을 통해 17억 달러 이상을 절약한 이후 추가로 10%를 더 삭감할 방침으로 이는 몇 주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뉴욕시의 경제가 회복을 보임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또 2024-2025 회계연도에서 66억 달러를 절감하는 등 이민자 위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부가 쏟아부은 예산 안정화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아담스 시장은 시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 예산 삭감 발표 이후 시의회를 비롯해 교사노조, 공무원 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또 문화계와 다른 비영리기관으로부터도 철회를 촉구하는 많은 반발을 샀지만 연방정부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삭감을 단행해왔습니다. 시장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 이제 안심해도 된다며 일자리는 늘고 있고 범죄는 줄어들고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 안정화된 상태는 당분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큰 중단 없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도시의 청결과 안전을 방해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이달 초 뉴욕시가 호텔에 거주 중인 망명 신청자 중 17세 미만의 두 자녀를 둔 500가구를 대상으로 5,300만 달러 규모의 직불카드를 제공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낭비에 대한 비난을 받은 뒤 나왔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이민자는 보호소 제공 음식 서비스 대신 유아용품과 개별적으로 음식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345달러, 3인 가족의 경우 월 932달러, 4인 가족 월 1,195달러, 8인 가족에게는 월 2,203달러가 지급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3년간 지속된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인해 약 120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상사태로 전환됐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에는 17만 8,6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약 6만 5천 명이 뉴욕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대출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억 5천만 달러 납부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법무장관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벌금을 갚을 자금이 없다면 이를 집행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재판부에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어서 그는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그 수법이 매우 과장돼 있고 사기 규모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1심 민사법원의 아서 앵고런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등은 자산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하고도 거의 병적으로 반성이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혹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500만 달러,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에게 각각 400만 달러씩입니다. 또 이들에 대해 자신들의 회사를 포함해 뉴욕주 내에서는 어떠한 회사에서도 최고 책임자 역할을 2년에서 3년간 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돼 집행되면 25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억 달러 이상을 물게 되는 동시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타워, 파크 애비뉴에 있는 빌딩, 웨스트체스터의 골프 리조트 등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즉각 불의를 표출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고 뉴욕주의 2심인 항소부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특히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이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산 가치를 최소 19억 달러에서 최대 36억 달러까지로 부풀려 대출 회사와 보험사들에게 제출해 유리한 융자액이나 낮은 이자율, 기타 혜택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 B가 발표된 가운데 교육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포함하는 구제 대상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플랜 B는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특히 도움이 필요한 특정 그룹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에 따라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의 구체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 B 내용을 발표하고 4개 그룹 대출자들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범주를 더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20년에서 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입니다. 세 번째 대상자는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출자이며 네 번째 대상자는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입니다. 마지막 대상자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포함시키고 재정적 어려움을 판별할 17가지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그 기준은 가구 소득, 자산, 나이, 장애 여부, 상환 내역, 부채 잔액,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잔액, 펠그랜트 수령 여부, 재학한 고등교육 기관 분야와 수준, 재학한 기관에서 받은 성적, 최초 대출 당시 연령, 의료, 간병, 주거 등 필수 지출액입니다. 플랜 B는 공청회를 통해 빠르면 올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12억 달러 규모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공약을 추가로 실행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연이은 행정명령으로 1,380억 달러의 원금 빚이 상환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390만 명이 혜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3천여만 명이 지고 있는 연방 학자금 빚은 1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수년간의 고민 끝에 마침내 지난해 대규모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행정명령 방식으로 상환 면제 공약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에서 아이젠의 주택 소유 비율이 지난 10년간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비율은 63.3%로 5명 중 3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인종 및 주택 소유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시안 중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비율은 63.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아시안 주택 소유 비율은 6.1%포인트나 높아져 다른 인종 그룹에 비해 주택 소유 비율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택을 새롭게 보유한 아시안은 15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히스패닉 그룹은 같은 기간 주택 소유 비율이 45.7%에서 51.1%로 5.4%포인트 높아졌고, 백인 주택 소유 비율은 69.2%에서 72.3%로 3.1%포인트 올랐으며, 흑인 주택 소유 비율은 42.5%에서 44.1%로 1.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아시안의 주택 소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아시안 74%가 집을 갖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하와이주, 메릴랜드주로 아시안들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한인수가 가장 많은 가주의 아시안 주택 소유 비율은 61%, 한인수 2위인 뉴욕주 53%, 4위인 뉴저지주 66%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들의 주택 소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노스다코다주 28%, 사우스코다주 32%, 워싱턴 DC 39% 등이었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아시안 중에는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 것이며, 주택을 구매한 아시안 연령 중간값은 38세로 다른 인종에 비해 낮았습니다. 집을 구매한 아시안의 소득 중간값은 14만 7,900달러로 역시 다른 인종 그룹에 비해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시안들은 미리 저축해둔 돈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감당하는 비율이 76%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인종 그룹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총 3,400만 달러 규모의 장기 노숙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장기적으로 노숙을 이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인 세이프 옵션 서포트 이니셔티브 확장을 위해 총 3,4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프 옵션 서포트 이니셔티브는 뉴욕주 정신건강관리 및 지원을 확장하려는 계획의 일원으로 뉴욕시뿐 아니라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업스테이트, 허드슨밸리, 이리 카운티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오늘 330명의 장기 노숙자를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도왔다고 발표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주택을 지원하고 응급 및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 지원과 건강서비스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며, 자신의 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는 뉴욕주 정부가 책임있게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영구주택 지원 및 정신치료 지원을 통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활동 중인 14개의 팀은 지하철 시스템 및 거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00명 가운데 330명 이상을 영구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2022년부터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15,000회에 달하는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1,200명 이상의 노숙자를 정신질환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정신질환 및 약물 중독으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악의 고리에 빠져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뉴욕주가 대대적인 투자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평하고 투명하고 함께 살기 좋은 뉴욕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정신질환 지원 어젠다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신질환 지원 예산의 일부로 만성노숙자와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를 지원, 치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내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자금 지원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 삶을 포기하고 있는 주민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뉴욕주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호주 경찰은 이를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사건 현장 중 한 곳인 태권도장의 한인 사범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시드니 서부 지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49세 한인 남성 유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유 씨가 가슴과 팔, 배에 자상을 입고 시드니 서부 웨스트미드 병원에 나타났으며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유 씨는 노스 파라마타에 있는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어제 호주 경찰은 시드니 북서부 볼크햄 힐스의 한 주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30대 한인 남성 조모 씨를 발견했고 오후에는 조 씨가 숨진 곳에서 가까운 노스 파라마타의 한 태권도장에서 40대 여성과 7세 남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 결과 볼크햄 힐스의 주택은 숨진 조 씨의 소유로 조 씨와 여성은 부부였고 아이는 이들 부부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사건들이 모두 연관돼 있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유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 태권도장에서 유 씨가 여성과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사망한 여성의 차를 타고 볼컴 힐스에 있는 조 씨의 집으로 이동해 이곳에서 조 씨를 살해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조 씨 부부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경찰은 용의자 유 씨와 피살된 여성의 치정 관계를 유력한 살해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 씨가 운영한 태권도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 씨는 10대 때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으며 한국과 호주에서 열린 여러 태권도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올해 중국계 후보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퀸즈닷컴은 2020년 퀸즈 보로장, 2021년 뉴욕시 의원 등에 출마했던 디오 인이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 후보는 미국으로 이주한 1세대 이민자입니다. 20년 넘게 퀸즈에서 거주했으며 IT, 정치, 컴퓨터 정보 등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 후보는 퀸즈에서 최근 늘고 있는 범죄와 공공안전 문제는 물론 대중교통, 저렴한 주택 공급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특히 플러싱에 버스 터미널을 만들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 후보는 또 플러싱 일대 노점상들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 플리마켓 공간을 교회나 학교 공간을 활용해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 플러싱 일대 노인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은 물론 노령 인구를 돌볼 수 있는 기타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주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22명의 사상자를 낸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장 총격 사건의 주요 용의자 2명인 도미닉 밀러와 린달 메이스를 살인과 불법 무기 사용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우연한 말다툼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무고한 두 아이의 엄마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커 검사는 이 사건에 연루돼 함께 총을 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총을 쏜 모든 사람에게 그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두 사람 역시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의 소득 대비 먹을거리에 지출하는 비용이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가 음식에 지출하는 비중은 가처분 소득 대비 11.3%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2, 3년 크게 오른 새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가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외식업체들은 직원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 가격 상승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체인들은 인건비 인상을 메뉴 가격 상승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평균 재산세가 $10,00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2023년 뉴저지 각 타운들의 재산세 평균은 $9,803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인상률 3.3%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연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0년 전보다는 약 23% 증가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은 주인 뉴저지는 매년 인상이 거듭되면서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저지 21개 카운티 가운데 3분의 1 이상 이미 평균 재산세가 $10,000 이상입니다.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곳은 에섹스 카운티로 2023년 $13,448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경우 $12,856로 뉴저지 카운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